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을대학 강의를 처음에 한번 들었고, 그 후에는 제가 좀 여러 사정이 좀 생겨서 못 들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67년생이고요. 이제 그 대학 학부는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과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을 했을 때 저는 주로 학원 민주화 운동, 학원 자주화 운동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걸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이제 뭐 족벌 재단 문제나 교육과정 문제나 교수 채용, 등록금 투쟁 이런 관련 일들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 아래 대학원을 교육학으로 갔었습니다. 교육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근데 가서 서청년 쪽에서 대학들을 컨설팅을 해주다가 이제 좀 저는 NL도 PD도 아니어서 이제 줄이 끊어지니까 어, 좀 혼란스러운 과정에 저희 집은 원래 사회복지를 하던 집이었는데 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가 맡으면 제가 족벌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해왔었는데 뭐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도망댕겼는데 대학원 선배들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야, 네가 가서 그 위에서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서 이제 그 30대 초에 와서 저 사회복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아동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국제개발 협력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하게 경험을 한 게 이제 개별 시설을 운영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복지를 좀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도 그 법인은 이사회가 있고 사회복지 기관들은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 열립니다. 저희가 특수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거주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시설도 있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보고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 운영 전문 시설의 개별 서비스 전문성들은 제가 없어도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임상 중심에서 사람 중심, 지역 중심, 사람 중심 이런 형태의 변화들을 저는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 경험들이 좀 더 그 복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분과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복지를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원, 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장까지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고 또 현재는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연합 모임인 협의회 회장도 하는 지역 단위 고민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긴 하지만 좀 한 사람 제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복지를 바라보고 복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회보장,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법인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고 비정부 기구이긴 하지만 국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다른 NGO하고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와 함께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오긴 했지만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자신들을 잘 대변할 수 없는 자기 이익을 자기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강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간의 파트너십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법인을 관은 하청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청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그런 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지역복지의 과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활동들을 64년 동안 지역에서 해왔고요. 64년 동안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 고아 시설부터 해서 그 장애인 거주 시설, 특수학교, 복지관, 병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부모님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면은 저희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과 지역과 함께했던 경험들, 노하우 그리고 그런 부분의 전문성들을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험치들이 어, 단지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그에 기반해서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도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 은평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201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좀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방 분권 그리고 오늘 같이 들으시는 마을 중심 사회. 근데 저희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냐면은 결국 현재 복지의 가장 큰 그 고민점은 돌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돌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으냐? 저는 지역의 차원에서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들을 좀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키워드는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아까 하청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좀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지역복지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건강보험, 산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 수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국가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대상별로 뭐 아동, 장애인, 뭐 모자, 노숙인, 뭐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그 대상별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기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국가가 뭔가 했을 때 저희 같은 복지라는 국가는 결국 인간다운 삶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이제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기본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전통적 시스템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지역 단위로,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를 풀어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은평이 어떻게 답해왔는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그 보건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은 좀 이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서비스가 다 따로따로 진행되는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복지를 좀 개괄적으로 제가 전달 체계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체는 이제 사회복지 법인 등 요새는 개인까지 가능하고요. 대상은 요 보호자 및 서비스 대상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조금과 후원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들이고, 이러할 때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인 전체, 그리고 뭐 아동 전체 중에서 이제 선별로 특정한 대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보편화 선별주의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원은 그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주의이고,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내가 낸 연금, 내가 낸 보험금, 내가 낸 산재, 내가 낸 고용,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거급여가 있고, 각각의 자신들이 그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 국가가 책임지는, 세금으로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주의에 기초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은 국가 및 지장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 영역이 보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장애인들, 조현병이나 여러 장애인들은 복지의 영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신장애인 영역이 작년에 이제 보건의 영역에서 복지의 영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건 서비스가 결합되는 게 복지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조금 역사적으로 좀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연도는 약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어, 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거주시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고아원, 재활원, 그러니까 어, 가족이 부모한테 학대육이 방치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아원에 오게 되고, 또 장애인을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시설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배제 격리라는 말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거주시설 중심의,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90년대, 80년대 말까지 주 서비스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때까지는 다 그런 시설 중심 서비스였고, 지역과 상관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시설에 어느 고아원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장애인의 시설도 그 동네가 거기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그 지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2세대 들어와서는 복지관 이용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지역 기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부장협의체, 뭐 자치참여위원회, 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지역에 맞게 쓰라라고 하는, 국가가 하는 복지 서비스가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 복지관 2세대 2010년대 이전까지는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 각각의 복지관들은 그 기관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자인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애인인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역 기반 서비스가 되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선 이상의 삶을 지역 단위에서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순하게 복지관을 찾아오는, 시설을 찾아오는 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고민이고, 그 지역 복지의 과제가 되었고, 그러했을 때 어떤 고민이냐면, 결국 기본적인 삶의 질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결국
당사자 중심이고 지역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각각의 서비스들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판정을 거기서 주로 하는 곳이고 노인 요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하는 곳들인데 그, 그 부분이 그 사람 판정만 따로 떨어져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들,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또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같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의 결합, 그리고 중복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중복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저희가 은평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고민들을 지역 단위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59년도에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고 한 80년대까지는 생활시설 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용보호 생활시설 중심의 복지 1세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저희가 장애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계속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장애인 복지관, 병원, 직업재활시설,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까지 2세대 서비스라고 저희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 시설, 고아원 옛날 얘기했던 그 시설도 이제 이 시설에 있는 애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 전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바뀌고 거주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이 70이 넘으시고 장애인은 40이 넘게 되면은 부모님이 책임져 왔던 돌봄의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방식들은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미인가 시설로 가던가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충분히 책임져 오셨으므로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을 이제 3세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은평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관 운영의 단위를 넘어서 지역 단위의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알게 된 저희가 이제 발전시켜오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런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씩 막아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 제가 한 20년 좀 넘게 이제 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좀 원칙이나 방향들이 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은평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이용자들의 장애인이 22,000명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1,500명이다. 그럼 우리는 이 1,500명만에 대한 서비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2,000명 전체의 들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기준선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했던 커뮤니티라는 말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은평구에 사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관계 중심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은평구 돈을 들여서 그 기초조사를 합니다. 한 400만 원 들여서 설문하고 뭐 조사 쭉 해서 올리는데 400 케이스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쌓이면은 전국으로 합치면은 한 3, 4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평균치 이상이 되죠. 근데 은평구 400건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 20케이스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장애인 20케이스를 조사하면 우리는 은평의 평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전체 데이터가 됐을 때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평균인 거죠. 은평구 데이터가 아닙니다. 은평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은평구에는 제가 그 경찰이나 보호관찰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은평구에는 잡범이 많다고 합니다. 잡범은 생계형 범죄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이 그 절도나 이런 생계형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강서구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폭이 많다, 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강남 쪽은 마약과 성폭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평균의 그 데이터를 쭉 모아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청소년 정책을 설계합니다. 그러면은 은평구하고 강서구하고 강남 쪽이 또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어디에 맞을까요? 아무 데도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론 평균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그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족도로 이어지냐라는 거에 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2년마다 직이 바뀌고 또 선거는 4년마다 있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성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재구조화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과거의 필요에 기초해서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고아나 그 사회적 약자, 자선의 대상,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과거에는 존재했다면 그것이 한 5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서비스로 계속 기능한다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동양육시설들이 이제 옛날에 고아원이 아동양육시설인데 이제는 아이들의 숫자도 줄고 아이들의 양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기능적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어, 과거의 전통적인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계속 케어하고 있어서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럼 현재에 맞는 21세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 지역 단위로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을 때 그 시설은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그 과거에 그 CBR에 기초했던 그런 사업들이 현재 그 21세기에 맞는 서비스가 될 거냐. 주민 참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꽃꽂이,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해야 되느냐. 근데 그 옆에 우리 옆 동네, 그 지역 동네에서는 세모녀 사건 같은 사건이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복지관들이 답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지역관들의 변화들이 생겨서 동주민센터들이 복지 역할이 강화됐는데 이 역할과 기존 복지관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서비스가 현재 서비스로 갈 때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서비스가 어떻게 현재 서비스에 맞게 재구조화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부분을 너무 길게 한 시간 보통 30분 하던 걸 1시간 정도 얘기하니까 충분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은 이런 고민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아닌 아웃컴 데이터를 중시해야 된다는 건데 한국은 대부분 인풋 데이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행 실적이라는 개념이 청소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상담 그 건수가 어, 1000건을 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근데 저희가 아웃컴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적을 쌓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1000건의 상담을 했으면 그 아이들의 자살하려고 했던 애들이 자살하지 않게 됐냐. 부모하고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가려고 했던 애가 집을 나가지 않게 되었냐. 학교에서 갈등이 생겨서 집에 숨게 된 아이들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변화들을 고민하죠.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그냥 과정 평가하고 액티비티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이터들이 뭐냐를 찾고 그것으로 어, 그 중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협력 기반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은 관계 중심 목재인데 당연한 겁니다. 지역사회 변화는 당연히 지역 전체의 노력으로 가능하고 은평구만 해도 아주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이 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찰과의 관계가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이제 도박에 빠지거나 이런 에서 애가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경찰과 협력하면은 경찰은 그 친구한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 필요할 때 경찰이 어, 방향만 제시해 줘도 그러니까 어떤 그한테 고지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경찰들은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업무 범위가 있는 거고 범위를 넘었을 때는 월권이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무조직 단위의 활동들을 의사결정 단위, 경찰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경찰에서는 이런 식의 협력과 협조를 해주면은 상담하는 분들 또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일선에 있는 그 실무진들에게 일의 범위들을 넓혀줄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허물 때 정말 효과적으로 어떤 데는 10번을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한 번만 찾아가서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청소년 돌봄. 청소년 돌봄은 굉장히 사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돌봄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당사자, 가족이 책임지는 돌봄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봄은 가족, 그리고 일부의 시설,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식이 책임지고 부양해 왔고, 저희 그 세대는 과도기죠.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 치매에 걸리시고 아버지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데 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저희의 기준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있을 때 한다면은 우리는 하는데 우리 가족 저희 와이프나 또 형제들이 너무 힘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시설로 가시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아직 그게 과도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게 원칙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노인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데이케어,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병원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움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시설 중심의 해결책이 또 다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평구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는 요양시설이 이제 버퍼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7만 7천 명이고요. 근데 그것을 은평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시설로 입소하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거의 대부분 단절되죠. 당사자들은 그래서 시설로 가기 싫어하게 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족 돌봄의 한계, 시설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지역사회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노인과 장애인을 돌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한 꾸준히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이 가족과 시설, 탈가족의 문제, 탈시설의 문제. 근데 그것이 한쪽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했어요, 설계. 결국 저는 이제 시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말을 왜 하냐면은 노인요양 그 법이 통과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이 되면서 아무나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는 대부분 영리적 접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이윤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돌봄 비용을 아낄수록 돈이 버는 거죠. 서비스가 좋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하는 요양기관들이 있죠. 근데 거기는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인간다운 서비스가 영리적 접근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국가직영 서비스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인데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사회서비스원 역할은 뭐냐면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조, 거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한 이것이 확장될 경우 9to6라고 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공공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관료화되는 공무원화되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그 같은 비용으로 아주 적은 서비스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그 복지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을적 접근이라고도 좀 지역사회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프라를 갖고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그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윤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국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 법인이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요 기반이 된다면 그것이 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렇게 됐을 때 결국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단위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역 서비스를 보면서 부정수급의 문제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벤치를 뭐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공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친구가 수급자인데 그 벤츠를 본다.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뭐 그런 거는 그 친구는 매장되죠. 지역사회에서는. 그 잘못된 그 부당 그걸 했으니까. 적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한 쓸데없이 그런 기회 그 비용 그 이 스크린 비용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그 사람한테 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요양등급 판정 받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 판정 받을 때도 활동보조 서비스 받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상황을 과장해야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것을 알고 답을 해야지만 원하는 만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는 아주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다 익명성 어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 심사했을 때 나오는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지역 기반으로 바꿀 때는 그런 그 스크린 비용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그 당사자 중심의 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상호 부조의 관계 그리고 존엄 그 인간의 존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서로 주고받는 신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엄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존엄은 뭐냐? 치매에 걸린 노인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존엄이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준호라는 치매에 걸 70, 제가 나이가 한 30년에 80이 돼서 조준호가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갔는데 조준호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돼서 거기서 그 노인의 연명 서비스를 하는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가치들이 존중되어서는 돈을 벌 수 없거든요. 내가 조준호라고 하는 지저분하건 더럽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서 살게 만들어가는 과정들, 방식들 그것이 이제 존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존엄은 저를 어느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준호라고 하는 존재가. 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존엄이고 삶의 의미고 또 그것은 저는 이제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인간다운 대우, 처우 들을 또한 매우 중요하죠. 서로 간에 존엄이 유지되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평에서는 이제 관에서 하는 노력이 있고 민에서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것이 통합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돌봄 SS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고민들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어, 돌봄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이제 돌봄 매니저, 복지 플래너, 뭐 지역들이 하는 사례회의 그리고 그것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으면 구통합사례회의, 의료적인 부분, 보건소 통합사례회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 이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돌봄 기획단,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관에서의 대응들이 있었고, 어, 적어도 저희 은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 관 서비스와 민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계획서를 저희가 썼거든요. 저희 법인에서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저희가 요 내용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승 활동들은 저희하고 관계는 없었지만 기획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 기존에는 이제 복지와 보건이 따로 놀았다면 이 부분이 결합되는 부분들 건강관리하고 장애관련 치료하고 재활, 보건의료 지원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적 접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니까 그 사람이 치료받다 약을 안 먹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지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 이런 일상생활 지원이 없는 단순 지원 체계가 되니까 뭐 약을 계속 안 먹게 되고 안인득이나 뭐 조현병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어 갑작스러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 붕괴거든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범죄이고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을 무서워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의료와 보건과 복지의 결합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 고민하는 지점은 노인과 장애가 에이징과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없음이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뭐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걸을 수밖에 없고 걷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장애인의 45%가 노인이고 어, 다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치료도 있고 재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 골절이 되셨는데 정형외과를 가니 절대 안정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절대 안정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인들이 뼈가 붙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때 근육이 소실됩니다. 그럼 뼈는 다 붙었는데 걷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있어 재활이라는 게 뭔지 장애 쪽의 접근들이 그 노인 쪽의 접근을 좀 다르게 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걸린 노인과 당뇨 걸린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이 달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을 완성시키면서 장애 쪽을 다 통합해버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은 장애 쪽이 훨씬 더 은평 같은 경우 장애 쪽이 더 많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장애 쪽의 노력과 노인 쪽의 돌봄 노력을 합치게 되면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꼭 둘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잘 해보는 예를 들어서 당뇨 걸린 노인과 당뇨 걸린 장애인에게 그 식사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냥 노인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 똑같이 배달을 합니다. 그 급식할 때.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합한다면 규모를 키운다면 맞춤형으로 당뇨 걸린 분들을 위한 식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노인이든 장애든 전달체계를 통합하게 되면 그 통합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면 결국 가족 지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지역에서 돌봄 부담을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고 조금 힘든 삶. 저희는 그러니까 아예 장애인 가족이 돌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내 새끼하고 안 살고 그건 시설로 보내버리면은 것이 답이 아니라면 내가 돌봄 부담을 하지만 비장애인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내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같이 놀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을 국가가 같이 어, 책임져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좀 좋은 돌봄 그리고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자면 그거를 저희가 뭐 사회복지법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관조직, 민간조직, 당사자 조직, 지역 자원, 사회적 경제, 주민 조직, 뭐 교회나 사찰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누구냐라고 하면 노인은 7만 명, 8만 명 가까이 되고 장애인은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장기 요양 등급 환병자는 은평구에 5천 명 정도 되고 이건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한 5천 명 되고 활동
지원사 이용자가 뭐 900, 1000명 정도 되고 돌봄 서비스는 현재 한 4000명 이용하고 있고 수급자는 2만 명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냐면은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훨씬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의 양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은 줄어드는 그런 식의 설계를 해서 더 좋은 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사회, 그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했을 때 학령기에는 우리 장애인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의료 및 건강, 교육, 돌봄, 여가,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뭐 바우처도 있고 특수학교 학교 서비스도 있고 뭐 방과 후 돌봄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재활병원이나 특수학교, 주간보호센터, 뭐 재활체육센터, 뭐 보조기센터 이런 데들이 함께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개별 서비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기본적인 돌봄 책임을 지역이 책임지는 것.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다 알아서 찾아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 장애인이라 그래서 사각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단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해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조정 기획, 서비스 수행하는 곳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중심 기관이 할 일들,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 과들이나 이런 데들이 어떤 역할,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같은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체육센터나 병원이나 바우처 제공 기관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저희가 또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아까 당뇨 걸린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제공될 때 사회적 경제에 따른 소셜 비즈니스 방식으로 식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사회적 경제단에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낸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연결된다면은 은평이란 지역사회 속에서 의사회가 좀 해줄 부분들, 또 약사회가 해줄 부분들, 또 협동조합이 만들어서 또 당사자들이 또 같이 해결할 부분들. 은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림의료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이런 형태의 위계들을 만들어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생애주기로 또 바꿔보면 장애 쪽은 이제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있고 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되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테이크하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만들어내 수요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태되거나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서비스 수행 기간 1에서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나 돌봄에서센터나 뭐 여러 가지 전달 체계 속에서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설계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이제 서비스 조정 기획 기관이 되고 그 아래 서비스 수행을 하는 병원, 학교, 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장애인과 가족, 중도장애인, 만성질환 장애인들의 삶이 어, 기초선 이상의 삶, 누구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 1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존엄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고, 내 친구의 아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손녀,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이곳저곳 찾아보고 뭐 해보고 이 정보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거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이러지 않게 되려면은 관계 중심 그리고 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에서 이런 그림은 버전을 한 저희는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는 이런 관계망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제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장애를 입고 뇌졸중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역에서 계속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저희가 만들어가는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가가지고 잘 걷지 못한다고 해서 집에 한 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 판정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려움을 안다면 이분이 어떻게 지역사회, 원래 살던 삶으로 가장 가깝게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이런 전달 체계 속에서 고민하는 의료적 접근이 있고 또 복지적 접근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에선 저희는 재활협의체라는 데가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쭉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도표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있다면은 뭐 쭉 이렇게 그렇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 지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혼자서 뭐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기 버스 타고 우리 교회로 와 하면은 그 교회를 찾아갈 수 있으면 이런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장애 정도가 가벼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 내내 그 길을 같이 가면은 그 친구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 이 친구가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친구가 만들 수 없는 지원 체계,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 친구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 기관에서는 이제 개별 지원 계획서라는 형태로 해서 뭐 그 1년 동안 봐왔던 부분은 어떠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런 활동들을 만들어 가야 되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사람 중심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또 이것을 또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부모님과 독립한 장애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것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설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건강은 어떻게, 일상생활은 어떻게 지원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뭐 여러 가지 면들, 그럼 우리는 이 친구가 부족한 건 무엇이고,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이런 걸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역사회 자원망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의료적인 필요가 있다면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주치의와 장애인 주치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의학과적 접근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장애적인 문제들, 뇌병변이냐, 뭐, 뇌졸중이냐, 뭐, 내성마비냐, 뇌졸중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주장애 관련 주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저희가 의료적인 그가 그 장애를 갖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직업을 할 수 있다면 직업을 또 돌봄이 더 필요한 친구라면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리고 그가 꼭 우리가 만들어준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도 선택하고 만들어갈 관계들을 또 지원해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IL 같은 독립 그 자율생활 센터들은 당사자성을 강화해주는 도움을 주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연결이 되었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것이 세팅되고 나면은 비용 면에 있어서도 그 복지 예산이 무한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망을 통해서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세금,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거든요. 어, 마을이라고 하는 걸 민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복지라고 하는 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그럼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쓸 것인가를 할 때는 내 문제, 결국은 이 5천만의 국민들이 살아가고 그것은 각각의 동네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럼 동네에서 돈을 잘 쓰면은 우리나라는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은 지역이고 관계, 우리가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네. 화면을 공유 금지를 해주십시오. 네.